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노동절 연휴를 보내고 온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예, 미국 뉴욕 증시에 9월 달에 저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월별로 주가 상승 하락을 시계열로 조사를 해보면 9월 달에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작년과는 달리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추석 바로 끝나자마자 미국이 금리 인하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다. 9월에 저주 마법에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낙관론도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미국의 연휴가 끝나고 9월 달 시작한 첫 거래일에 뉴욕 증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9월의 저주의 마법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러다가 미국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정폭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픽 CG에서 보시는 대로 다우 지수 1.51% 떨어지고 S&P 2.12%, 특히 기술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주는 3.26%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기술주들은 경기 침체가 되면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보다도 훨씬 더 경기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경기 침체 공포가 기술주를 엄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지표를 좀 보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직전 주보다 13,000건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는 건가요? 예, 정확한 핵심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렇다면 미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FOMC가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야기된 것일까?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용 지표, 이게 매주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해고가 된 실업자들, 연방정부에 실업수당이라는 걸 청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가장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 숫자가 성큼성큼 늘어나더니 이제 밤사이에 발표된 계속 실업수당, 그러니까 한 번 수당 받고 취업을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숫자가 10,000명 이상 아주 껑충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것이 뭐 경기를 침체하거나 또는 불황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근 몇 달간 굉장히 좋다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PMI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퍼처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자재 구매부 직원들을 퍼처스라고 그럽니다. 물건을 사다 이런 뜻이죠. 퍼처스 매니지먼트 인덱스. 기업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투자를,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이 구매 관리자들이 앞으로 투자 별로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물건을 덜 산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PMI 지표 구체적으로는 47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업들이 사람도 덜 고용하고 투자도 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경제 지표상의 불안을 야기했고 이것이 지금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한 달 전에 8월 5일 날 뉴욕 증시가 떨어질 때 상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가까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위해서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직격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란 회사
지금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회사, 최근 1년 반 동안 무려 300% 가까이 오르면서 폭풍 질주를 했던 정말로 유망 상승주였습니다. 예.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가 밤사이에 무려 9.5% 한꺼번에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엔비디아가 1994년에 출발했습니다. 그때 예. 이후에 하루 하락폭으로서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만큼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그러니까 혼자서 시장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독점의 규제, 그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정식 제소를 하고 예. 엔비디아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사실상 전 세계 시장에 80% 이상 완전 독점이거든요. 이렇게 엔비디아 반도체 없으면 인공지능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반독점이 돼서 만약에 법무부가 반독점의 유죄 어떤 의견을 내서 정식 소송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 엔비디아 독점적으로 파는 반도체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엔비디아로서는 뭐 경기 침체를 떠나서 엔비디아 회사의 최대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가요. 성능이 물론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 이를테면 인텔이나 또 AMD 같은 회사들도 이 인공지능용 반도체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엔비디아가 독점이냐 하면 미국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하드웨어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구동시키는, 오퍼레이팅 시키는 소프트웨어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앞선데 그것을 정보를 공개를 안 해서, 소스를 공개를 안 해서 자기만 잘 산다. 이래서 다른 업체들이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독점 고소를 해놓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 반독점법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가장 무서운, 미국 기업인들이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법입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는 재벌 해체까지도 가능한 법이거든요. 물론 당장에 이게 반독점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판매 독점이 풀릴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공포가 생겼고, 저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하고 같이 팔고 있는 회사가 한국의 SK 하이닉스, 예. 예. HBM을 같이 끼워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떨어졌고, 네.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 급락을 하는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 하락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증시도 2%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반도체주 낙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블랙 먼데이라는 게요. 깜깜한 월요일, 바로 8월 5일, 그날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약 한 15일 동안 세계 금융이 큰 혼선을 빚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PMI 발표, 또 실업수당 등 고용지표 발표, 그게 부진하게 나타난 것도 이번 달, 지난달이 똑같고요. 그때도 엔비디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가격이 좀 더 떨어졌습니다. 자, 이 반도체주라는 것은, 반도체는 기업이 설비 투자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넣을 때 많이 집어넣는 게, 경기가 침체되면 반도체를 당장에 안 사도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경기가 나빠도 우리 쌀이나 사과, 배는 예. 일단 돈이 많이 들어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오늘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한데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주가 동반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이 엔비디아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하고 같이 팔리는 거, 또 엔비디아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D램 반도체나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낸드 플래시도 같이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안 되면 같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만을
모아서 내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 증시는 우리보다 더 떨어졌고 대만의 TSMC도 떨어졌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반도체 패닉 상태를 빚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라 빚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채무 규모도 늘고 있지만 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적자성 채무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빚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적자성 채무, 하나는 금융성 채무.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돈이 없어서 적자가 되긴 되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한 게 있어. 그러면 2달 후에 그걸 탈 거야. 이러면 금융성 자금처럼 이자만 갚고 2달 후에 그 예금 타서 깨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금융성 채무고 적자성 채무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예. 앞으로 돈 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빚을 내는 경우 예. 이것은 적자성 채무인데 이 경우에는 나라 빚의 경우에는 나라가 파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돈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서 메꿔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금융성 채무는 곧 갚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채무가 있어도 그런 대로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그 고통이 국민들에게 오거든요. 지금 앵커님이 그 구조가 나빠지고 있다,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당분간 우리가 상환할 능력이 없는 그런 악성 적자성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고 후손들에게만 전가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픽 CG에서 보시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청색 부분, 푸른색 부분이 적자성 채무입니다. 근데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반을 넘고 그 네.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예. 한국 경제의 재정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건데 이것은 뭐 현재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인구 은퇴자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은퇴하고 연금을 받는 세대가 되고 젊은 층들은 줄어들면서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연금은 많고 벌어들이는 세금 예상액은 적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국가 채무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 다른 나라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현재 그래픽 CG에 정부가 밝힌 대로 적자성 채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현재 GDP 대비 채무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좀 허리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 그런 경고를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적자성 채무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이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은행 대출을 둘러싸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중 은행들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강동구 둔촌동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파트를 대부분 지어서 지금 입주에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예. 만 세대가 넘고 단일 아파트로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예요. 둔촌동 전체 동네가 저 아파트 단지 하나만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저 아파트는 과거의 이름이 둔촌 주공이었고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서 이름은 바꿉니다. 예. 올림픽 파크 프레온 아파트인데요. 그만큼 덩치도 크고 관심이 많은 건데 지금 정부가 갑자기 이제 그 예금 가계대출을 좀 줄이겠다, 예. 억제하자 이러니까 일부 금융기관들이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잔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의 패턴을 보면요. 본인이 현찰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잔금을 내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전세를 줘서 예. 전세 자금을 가지고 잔금을 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금융권에서 전세 자금도 일부 은행이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를 못 주는 겁니다. 전세를 못 주게 되면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아파트를 입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파트 건물을 지어놓고 밖에서 좀 잠을 자야 될 그런 발 동동 구르는 사태인데요. 예. 물론 우리가 가계대출 억제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은행들의 속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경제 정책은 물 흐르듯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예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당연히 전세 대출이 될 줄 알고 또는 아파트 신규 분양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입주를 하루 이틀 앞두고 안 된다. 이러면 날벼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좀 정책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